96쪽에 등록상 정정 여기를 보겠습니다. 등록상 정정.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주제죠. 우리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있을 테고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될 겁니다. 조사와 측량을 통해서 수집되겠죠. 이 수집된 정보는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등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질 테고 궁극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정보는 공시까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이를 지적제도라고 불렀습니다. 이 등록이 이루어질 때 사람이 하는 거니까 잘못 등록하는 경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때는 오류가 발생한 겁니다. 따라서 잘못된 내용이 공시돼서는 안 되니까 이 지적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쳐야 될 겁니다. 이를 등록사항의 오류 정정 이렇게 부릅니다. 너무 기니까 오류를 생략해서 등록사항의 정정 이렇게 부르겠다는 겁니다. 지적 공부에 잘못된 내용이 등록이 되어 있다면 잘못된 내용이 공시가 되니까 이를 고치는 거, 이를 등록상의 정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등록상의 정정은 원칙은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있을 때만 정정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지적소관청은 소유자의 신청이 있을 때만 지적소관청은 정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소유자의 신청이 없을지라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아까 원칙은 소유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일정한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아니할 때는 보충적으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결정한다고 했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소유자가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아니할 때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일정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무조건 그냥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뉘앙스가 달라요. 그래서 일정한 10가지 경우에 한해서는 소유자의 신청과 관계없이 지적소관청이 10가지 경우에는 무조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요거는 그러면 이 소유자의 신청이 없을지라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이 예외는 10가지 경우예요. 10가지 경우는 무조건 직권 정정이 가능합니다. 이 10가지 경우에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때는 소유자의 신청이 없을지라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명백한 자료가 있으니까 직권으로 정정해도 소유자가 뭐라고 얘기 못할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두 번째,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때도 소유자의 신청이 비록 없을지라도 직권으로 정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10가지가 출제가 되는데 이 10가지가 자주 출제가 되는데 이게 두 문자 따서 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문이 기니까. 그리고 외울 것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10가지를 외울 수는 없고 이걸 가지고 골라낼 겁니다. 출제가 됐을 때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출제가 되면 골라낼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암기량을 줄이는 거예요.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때 소유자의 신청이 있을 때만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 지적공부는 누가 관리를 합니까? 지적소관청이. 그러면 오류가 있다는 것을 소유자는 보통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겠죠. 그런데 모르는데 어떻게 신청하겠습니까? 그래서 지적소관청은 알려줘야 됩니다.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지적소관청은 소유자에게 사전에 정정 사유를 통지해야만 됩니다. 마스트. 영어로 뭐뭐 해야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정정 사유를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에게 반드시 알려야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소유자는 알 테고 그래야지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사전에 통지를 해서 소유자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은 정정을 했어요. 그러면 정정한 이후에, 즉 사후에는 통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알고 싶으면 떼어보면 돼요. 소유자가. 그래서 사후에는 사후에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 다음에 직권에 의해서 정정이 가능하다면 구태여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에게 정정 사유를 통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신청이 없어도 정정할 수 있으니까. 따라서 이때는 사전에 통지해주면 좋을 테고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통지해주면 좋겠죠. 근데 통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렇다면 보통은 통지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정정한 이후에는 통지할까요? 안 할까요? 이때는 통지해줘야만 됩니다. 고친 다음에는. 요 관계가 좀 기억되셔야 돼요.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신청에 의해서 정정이 이루어질 때,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정정이 이루어질 때 인접토지의 경계와 면적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정정이 이루어질 때 인접토지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인접토지 소유자는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겠죠. 난리치겠죠. 따라서 이때는 정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난리칠 텐데. 예를 들어서 여기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토지의 경계를 이쪽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정정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쪽 토지 소유자는 가만히 안 있겠죠. 난리칠 겁니다. 따라서 이때는 정정을 안 해줘요. 난리칠 테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미리 인접토지의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필요 있을까요? 승낙을 받아서 승낙서가 제출돼야지만 지적소관청은 정정을 해줄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승낙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그때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재판을 걸어서 확정 판결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승낙서를 첨부한다든지 아니면 재판을 걸어서 확정 판결서가 첨부돼야지만 지적소관청은 정정을 해줄 거라는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안 되실까요? 되시겠죠? 하나 더. 경계나 면적이 바뀔 때, 이거는 경계와 면적이 바뀔 때 이건 정확하게 바꿔야 되겠죠? 뭐가 필요할까요? 측량. 그렇죠. 면적, 경계 좌표는 무조건 측량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때 하는 측량을 뭐라고 부르냐면 등록상 정정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등록상 정정을 위한 측량. 이 정정 측량을 해서 그 성과도가 제출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지적소관청은 정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성과도를 지적소관청이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따로 제출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때는 확인으로 대신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소유자 부분 정정하는 경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이것도. 근데 이 소유자 부분은 둘로 나눕니다. 첫 번째, 등기부가 있는 경우, 등기부가 없는 경우. 이렇게 둘로 나누게 돼요. 소유자 부분은 기준이 뭐라고 했습니까? 등기부. 맞습니까? 등기부가 있다면 등기 관련 자료 가지고 정정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 등기부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 관련 자료 가지고 정정할 텐데 원칙은 신청이죠. 신청에 의한 정정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등기부라는 명백한 자료가 있으니까 직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될 겁니다. 그래서 직권에 의한 정정도 가능하게 돼요. 그리고 이 등기부가 있을 때는 등기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정정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등기부가 없다면 원칙인 신청은 가능해요. 하지만 등기부라는 명백한 자료가 없으니까 직권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직권은 안 돼요. 이 등기부라는 명백한 자료가 없으니까 신청도 일정한 제한을 받습니다. 어떠한 제한을 받느냐면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여기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명백하지 않은 오류라면 이때는 신청도 불가합니다.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가족관계, 등기부가 없으니까 가족관계 등록상 증명서가 첨부가 돼야지만 이걸 기준으로 정정을 해줍니다. 지금 등록상 정정을 보셨는데요. 90%를 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전에 공부하셔야 될 내용의 90%를 보신 겁니다. 거의 다 보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등록상 정정은 여기서 출제가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해가 좀 안 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해가 되는 것은 기초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해가 안 되면 심화과정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네. 여기서 거의 대부분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등록상 정정 보셨고 어디를 보시냐면 98쪽을 보십니다. 98쪽. 거기 맨 꼭대기에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나와 있습니까? 행정구역 명칭 변경.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은 철산동에 살고 계시겠죠? 대부분. 맞습니까? 이거 행정구역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이 조금 그래요. 뭔가 좀 저렴해 보이고. 그래서 이름을 바꾸고 싶습니다. 뭘로? 네, 금산동으로. 뭔가 고급스러워 보이죠? 네, 금산동으로.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철산동을 금산동으로 바꾸고 싶다고 해서 바꿀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국회에서 만든 법령 갖고 바꾸는 겁니다. 법령을 가지고 바꾸는 거예요. 법령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바뀌는 시점이 어느 시점일까요? 법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여기 바뀐 거죠. 법령 갖고 바꾸는 거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법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금산동으로. 그래서 법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바뀐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지적공부에 철산동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지적공부에 등록된 철산동 그것과 관계없이 어느 시점에 법령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에 금산동이 된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문을 보십니다.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었다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는 법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그 시점에 새로운 행정구역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지적공부에 여전히 철산동으로 되어 있지만 법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그 시점부터 뭐로 바뀐 거라고요? 금산동으로.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이건 나중에 등기법에서도 써먹어야 돼요.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등의 신고 이걸 보실 건데요. 아까 도시개발사업이나 경지정리사업 같은 토지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공공성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소유자의 신청권을 박탈하고 사업 시행자만 토지이동 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개발사업. 이걸 좀 보시면요. 이 지역은 도시지역인데 시간이 워낙 많이 흘러갔고 그리고 도시가 된 다음에 시간이 많이 흘러갔고 토지가 분할 합병이 반복이 돼요. 토지의 분할 합병이 반복이 되면 처음에 이게 토지들이 제대로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분할 합병이 반복이 되면 토지들이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 이게 난개발이 돼서 이런 식으로 도시지역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런데 이 지역에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을 하더라는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되면 토지들이 다시 원상태로 바둑판 모양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토지의 모양이 이렇게 바뀌게 돼요. 깔끔하게 바둑판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토지의 모양이 깔끔하게 바둑판 모양으로 바뀝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토지에 관한 정보들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소재지는 안 바뀌겠죠. 하지만 지번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토지의 개수가 달라지니까 지번 바뀝니다. 그러면 지목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는 토지도 많이 있겠죠. 물론 안 바뀌는 토지도 있을 테고. 그렇죠. 그러면 경계는 어떨까요? 경계는 달라지고 있죠. 그렇죠. 확실히 달라지고 있죠.
그러면 경계가 달라지면 면적도 달라지고 좌표값도 달라질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많은 토지에 관한 정보가 다 바뀌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새로운 토지에 관한 정보를 확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있겠죠. 이때 토지에 관한 정보를 확정할 때 면적, 경계, 좌표값은 무엇을 통해서 확정해야 되겠습니까? 측량. 이때 하는 측량을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 토지에 관한 많은 정보들이 바뀌니까 새롭게 확정해야 되고, 이때의 정보 중에서 면적, 경계, 좌표값은 측량을 통해서 확정해야 된다. 이때 하는 측량을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불러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이나 경지정리 사업이 이루어지면 토지에 관한 정보들을 새롭게 바꿔야 되니까 지적 확정 측량이 뒤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뒤따라가요. 어느 정도냐? 도시개발 사업은 지적 확정 측량과 거의 같은 뜻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안 되실까요? 되시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규모의 토지 이동이 나타납니까? 대규모의 토지 이동이 나타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대규모의 토지 이동이 나타나니까 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지적소관청에게 조만간 대규모의 토지 이동을 신청할 테니까 대비하고 있으라고 알려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의 착수 사실, 변경 사실,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게 알려야 됩니다. 이 알리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신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고한다. 알릴 고자예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의 착수 사실, 변경 사실, 완료 사실을 사업 시행자는 지적소관청에게 알려야 됩니다. 이걸 신고한다라고 행정법에서 사용하게 돼요. 이 용어를. 그러면 토지 이동은 신청한다라는 용어를 쓰죠. 아까 신청한다 이런 용어 쓰지 않았습니까? 신청한다. 그러면 요 청자는 요구할 청자입니다. 요청한다. 요청한다. 이것과 이거는 의미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토지 이동은 신청하는 거, 요구하는 거. 토지 이동을 결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도시개발 사업의 착수사실, 변경사실, 완료사실을 알리는 거, 신고하는 거. 조만간 대규모의 토지 이동을 신청할 테니까 대비하고 있으라고 알리는 거. 이게 뭐라고요? 신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15일 이내. 이거 좀 기억해 두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등의 신고 나와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의 착수 사실, 변경 사실,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게 신고하는 겁니다. 토지 이동을 대규모로 신청할 테니까 대비하고 있으라고. 이걸 왜 강조하냐면 이걸 같은 뜻으로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전혀 다른 겁니다. 신고와 신청은 의미가 다른 겁니다. 행정법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신고 기한 나와 있죠. 며칠 이내입니까? 15일. 대단히 시험에 잘 나오는 숫자예요. 15일.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나머지 것들은 고 첨부서면 이런 거는 뭐 보시면 좋겠지만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토지이동 신청과자 이건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별표. 그 다음에 그 밑에 시기 나와 있죠. 맞습니까?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때 준공된 때 이거 좀 기억해 두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토지 이동은 누가 결정한다고요? 지적소관청이. 맞습니까?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는 시점에 토지 이동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는 거니까 지적소관청이 결정한 그 시점에 토지 이동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공간정보법은 이걸 결정 시점이 아니라 소급합니다. 언제까지 소급합니까? 준공 시점까지 소급합니다. 소급표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돼버려요. 소급표가 인정되니까 어느 시점까지 소급한다고요? 준공된 때. 이걸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넘기겠습니다. 지적정리, 이건 좀 어려운 부분인데 아까 좀 보셨죠? 이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것을 지적정리라고 얘기하고, 지적정리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토지 이동 정리, 두 번째 소유자 정리. 네, 그 정도 보십니다. 넘기겠습니다. 아직은 어려우셔요. 쭉 넘어가시고 이제 지적측량을 보겠습니다. 지적측량.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있고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될 겁니다. 수집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조사와 측량을 통해서 수집이 될 겁니다. 이 수집된 정보는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등록이 될 테고, 이 등록된 정보는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질 테고, 궁극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정보는 공시까지 될 겁니다. 이때 정보는 주된 정보가 뭐죠? 토지의 표시에 관한 정보가 주된 정보가 될 테고, 토지의 표시는 소, 지, 시, 면, 경, 좌표가 있을 겁니다. 소는 소재지를 얘기하고, 지는 지번, 지는 지모, 면은 면적, 경은 경계, 좌표값이 있을 겁니다. 부수적으로 소유자에 관한 정보도 수집합니까? 소유자에 관한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수집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때 이 수집하는 방법은 세 가지는 조사를 통해서 수집하는 것이고, 세 가지는 측량을 통해서 정확하게 수집을 합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렇다면 이 측량의 이름이 뭘까요? 이거는 토지 정보죠. 토지 정보를 한자로 뭐라고 했습니까? 지적. 맞습니까? 따라서 이 토지 정보를 수집하는 측량이니까 토지 정보를 수집하는 측량, 지적 측량,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안 되셨을까요? 되셨죠? 그래서 지적 측량을 통해서 면적 경계 좌표값이 수집이 되면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할 겁니다. 뭐를? 면적 경계 좌표값을 등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공시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 경계 좌표값을 이 토지 위에 복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적 경계 좌표값을 토지 위에 복원할 때도 있어요. 이때 복원할 때도 정확한 위치에 복원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때도 측량이 이루어집니다. 이때도 측량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등록할 때뿐만 아니라 복원할 때도 지적 측량을 한다. 이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등록할 때뿐만 아니라 복원할 때도 지적 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지적 측량은 누가 할까요? 국가기관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면적 경계 좌표값은 국가가 통치권을 잘 행사하기 위해서 수집하는 정보죠. 맞습니까? 따라서 국가가 하는 것이 맞아요. 국가기관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국가기관은 일이 많죠. 속으로는 일이 나쁜 평가가 있지만 겉으로는 그냥, 일이 많은 겁니다. 국가는 바쁘세요. 따라서 이거를 업무를 맡겨놓습니다. 측량 업무를 다 맡겨놔요. 누구에게 맡겨놨냐면, 지적 측량을 수행하는 자에게 맡겨놓습니다. 지적 측량을 수행하는 자라고 불러요. 이 지적 측량을 수행하는 자는 둘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에 있는 전 국토의 정보를 수집하는 공적인 회사라는 뜻이에요. 한국국토정보공사. 옛날에 이름은 뭐였느냐면 대한지적공사라고 불렀습니다. 그 대한지적공사가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지적 측량을 업으로 삼는 자, 업자. 이 둘을 지적 측량 수행자라고 부릅니다. 지적 측량 수행자. 그런데 이 지적 측량 수행자가 대부분의 지적 측량을 하는데 할 수 없는 측량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얘네가 지적 측량을 하죠. 그럼 그 결과물들이 있겠죠. 그 결과물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검사도 해봐야 됩니다. 맞습니까? 검사를 해야 되는데 얘네가 지적 측량을 했는데 검사도 얘네가 하면 그게 검사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검사는 누가 해야 될까요? 맡긴 자가. 맡긴 자 누굽니까? 국가기관. 그렇죠. 그래서 이 검사 측량은 국가기관이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적소관청이 대부분 합니다. 지적소관청이 대부분의 검사 측량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규모가 크다든지 아주 중요한 측량 성과는 누가 하겠습니까? 시도지사가 하게 됩니다. 일부는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확하게는 지적 삼각점 측량 성과와 일정 규모 이상의 지적 확정 측량 성과는 이거는 여러 필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도지사가 검사 측량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외우실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여기서 여기 좀 비어 있죠? 비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나중에 할 건데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복원할 때는 일정한 특징을 갖습니다. 일정한 특징. 그 일정한 특징이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여기 등록할 때도 지적 측량을 하고 복원할 때도 지적 측량한다고 했죠. 등록할 때의 측량 방법과 복원할 때의 측량 방법은 같은 방법을 써야 됩니다. 등록할 때 측량 방법과 다른 방법을 쓰게 되면 엉뚱한 위치에 복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문이 맞는지 보시죠. 등록할 때의 측량 방법보다 더욱 정밀한 측량 방법이 고안되었기 때문에 더 정밀한 측량 방법을 사용해서 복원한다. OX, X입니다. 그러면 엉뚱한 위치에 복원될 가능성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등록할 때의 측량 방법과 복원할 때의 측량 방법은 동일한 측량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등록할 때 전자평판 측량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등록했다면 복원할 때도 당연히 전자평판 측량 방법을 써야 되지 더욱 정밀한 측량 방법인 경위 측량 방법을 사용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등록할 때와 복원할 때는 같은 측량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 두 번째, 등록할 때는 공시 목적으로 등록하는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정확한 내용이 공시돼야 되니까 국가기관이 개입해서 검사까지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검사까지 한 것이 여기에 등록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등록된 면적경계 좌표값을 여기에 복원할 때 이때는 검사 측량을 또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복원할 때는 보통은 인접토지의 경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통 복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시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복원할 때는. 따라서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검사 측량을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여기 면적경계 좌표값이 여기에 복원이 될 때 이거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안 달라지죠. 따라서 지적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면적경계 좌표값을 저기에 복원할 때 면적 달라집니까? 안 달라져요. 따라서 면적 측정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네 가지 특징이에요. 그냥 들어만 두셔요. 첫 번째 뭐라고요? 들어만 들어가고 해놓고 첫 번째, 등록할 때의 측량 방법과 복원할 때의 측량 방법은 동일한 측량 방법을 쓴다는 거. 이 복원할 때는 공시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국가기관이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검사 측량도 거칠 필요가 없다는 거. 복원할 때 면적 경계 좌표값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적 정리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리고 면적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면적 측정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이런 네 개의 특징을 갖게 돼요. 나중에 상세하게 정리를 할 겁니다. 이러한 복원 단계의 측량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경계 복원 측량. 두 번째, 지적 현황 측량. 아직은 어려우셔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아직은 외우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경계 복원 측량, 지적 현황 측량이 바로 복원 단계의 측량이라서 네 개의 특징을 갖게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지적 측량할 때 측량하는 기구가 있겠죠. 기구, 측량 기구가 있을 겁니다. 측량 기구는 이런 게 있어요. 첫 번째, 평판. 이 평판이라는 건 뭐냐면 측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긴 측량 기구가 평판이라는 건데 여기가 평평한 판이다 그래서 평판이라고 불러요. 평판. 그래서 평판을 이용해서 측량하는 거. 이를 평판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 갖고 이러한 평판에 컴퓨터 기능을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컴퓨터 기능이 있다면 앞에 이 문구가 붙어요. 전자평판. 또는 측판이라고도 부릅니다. 측량을 위한 평판이라고 해서 측판이라고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다리가 몇 개일까요? 3개. 다리가 4개면 이게 흔들린대요.
이게 흔들리기 때문에 제대로 이게 측량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다리가 안 흔들려야 되니까 다리가 무조건 3개여야 돼요. 측량기구는. 5개는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그때도 흔들려요. 그래서 3개만 넘어가면 이게 흔들립니다. 측량기구가. 그래서 측량기구는 다 다리가 3개예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이게 최초의 측량기구라서 이걸 산발이라고도 부릅니다. 평판, 측판, 산발이 이렇게 불려요. 이걸 이용해서 측량할 때 평판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요즘은 다 전자평판을 씁니다. 기술이 발달해갖고. 네. 이 평판 측량은 도면에 경계를 그릴 때 사용하는 측량입니다. 도면에 경계를 그릴 때 사용하는 측량. 두 번째, 이렇게 생긴 측량기구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천체 만원경처럼 생겼죠. 근데 만원경은 아니고요. 경도와 위도를 재는 기구입니다. 요 의자는 기구라는 뜻을 가진 한자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사무실 오픈했을 때 사장님 그 책상 위에 지구처럼 생긴 장난감이 있죠. 지구본. 맞습니까? 지구본을 보시면 가로로 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위도라고 부릅니다. 위도. 세로로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걸 경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경도와 위도가 만나는 점들이 있겠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좌표라고 부르는 겁니다. 거기. 그래서 경도와 위도가 만나는 점이 좌표이기 때문에 경도와 위도를 재는 기구, 이걸 사용해서 구하는 겁니다. 이걸 경위 측량이라고 불러요. 세 번째, 이렇게 생긴 측량기구가 있습니다. 사진기처럼 생겼죠? 사진기는 아니고요. 전파기, 강파기라고 부릅니다. 토지를 측량할 때 조금 이따 보실 건데 여기에 토지가 이렇게 있다면 요 점을 지상경계점이라고 부릅니다. 지표상에 있는 경계점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 이러한 표지를 설치합니다. 이를 지상경계점 표지라고 불러요. 여기서 전파나 강파를 쏩니다. 전파를 쏘면 전파기, 강파를 쏘면 강파기. 여기서 전파나 강파를 써서 여기서 부딪혀서 돌아옵니다. 돌아온 것을 캐치해서 시간과 속도를 가지고 거리를 구하는 측량기구입니다. 여기서 전파나 강파를 써서 경계점 표지에 여기 충돌해서 돌아오는 시간과 속도를 가지고 거리를 구하는 측량이에요. 뭐가 전파기, 강파기 측량. 이게 전파를 쏜다면 전파기, 강파를 쏜다면 강파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거리를 구하는 측량기구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고래는 아니에요. 뭘까요? 비행기. 잘 그렸나 보네. 비행기에서 아래쪽을 촬영합니다. 사진으로. 사진을 촬영해서 사진 가지고 측량하는 거. 이를 사진 측량이라고 불러요. 사진 측량.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까요? 인공위성. 인공위성으로 측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GPS 측량이라고도 부릅니다. 들어보셨죠? 이러한 측량 방법을 사용합니다. 다른 방법은 쓰지 않습니다. 이 6가지 측량 방법만 사용하게 돼요. 이때 이 순서는 정밀도 순서입니다. 정밀도 순서예요. 그리고 비용 순서입니다. 아래쪽으로 갈수록 비싼 거고 위쪽으로 갈수록 싼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정밀한 것이고 위쪽으로 갈수록 정밀하지 않은 거예요. 가장 현재 많이 쓰는 측량은 전자평판 측량입니다. 하지만 이 일부는 이것도 사용하게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너무 비싸서 잘 사용을 안 합니다. 이거 되셨을까요? 안 되셨을까요? 되셨죠? 네. 대략적으로 아시면 돼요. 그러면 이러한 측량 기구를 통해서 토지를 어떻게 측량하느냐면 지금 이러한 토지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토지를, 이건 실제 토지인데요. 이 토지를 측량해서 도면 위에 그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그려놓고 싶어요. 이 토지를 측량을 통해서. 그러면 이 토지를 측량하기 위해서 측량 기구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있어야 되겠죠. 저런 측량 기구가 있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보통은 전자평판을 가장 많이 써요. 그러면 이 측량 기구를 토지 주변에 설치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토지 주변에 설치할 때 아무 데나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토지 주변에 기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준점은 여러분들이 땅만 쳐다보고 한 10분은 좀 그렇고 20분만 걸어가셔도 다 발견하실 수가 있으세요. 보도 위에, 도로 위에 이 기준점을. 그래서 이 기준점 위에 측량 기구를 설치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측량 기구를 통해서 측량하는 기사가 있겠죠. 맞습니까? 측량 기사가 옆에 붙어 있을 겁니다. 있겠죠. 그리고 이 토지를 관측을 해야 돼요. 거리가 한 50m 떨어져 있다면 토지의 모양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토지 모양 모르겠죠. 왜냐면 토지는 입체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땅바닥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한 50m만 떨어져도 토지의 모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담장이 없다면. 그렇죠. 그래서 토지의 모양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지점에다가 이를 지상경계점이라고 부릅니다. 지상경계점. 이 지상경계점 위에 표석을 설치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토지의 대략적인 모양 알 수 있습니까? 있겠죠. 그래서 이걸 경계점 표지라고 불러요. 이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서 이제 이 측량기구를 통해서 관측합니다. 이렇게 관측을 해요. 그리고 여기도 관측을 합니다. 이렇게 관측을 한다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관측이 이루어지면 이 각도, 측량기구를 통해서 각도가 구해집니다. 각도가.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이 각도를 이용해서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이런 거 들어보셨을까요? 중고등학교 때 기억이 안 나실 뿐이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삼각함수라는 겁니다. 이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되셨을까요? 이 부분과 이 하얀색은 같은 거죠. 맞습니까? 이게 구해지면 일정한 비율로 축소해서 여기다가 그립니다. 이렇게 그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있겠죠? 그럼 일정한 비율로 축소해서 그립니다.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정한 비율로 축소해서 그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비율로 축소해서 그리게 돼요. 이게 바로 지적 측량의 방법입니다.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때 이 모양은 무슨 모양입니까? 네? 삼각형이죠. 따라서 삼각형을 이용해서 측량한다고 해서 이 측량 방법을 삼각측량이라고 부릅니다. 삼각형을 이용해서 측량한다고 해서 삼각측량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그린 겁니다. 우리나라를 그렸는데요. 여기 문경 지역에 있는 이 토지를 측량하고자 합니다. 문경 지역에 있는 이 한 필지 토지를 측량하고자 해요. 그러면 측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측량기구가. 측량기구는 토지 주변에 아무데나 설치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네, 기준점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 기준점 위에 측량기구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 기준점 중에서 가장 근원이 되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원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근원이 되는 기준점. 원자는 근원 원자예요. 이 근원이 되는 기준점은 어디에 있느냐면 이 지역에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국토지리원 안에 원점이라는 기준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있어요. 영통에. 그러면 여기다가 측량기구 설치할 겁니다. 측량기사가 있겠죠. 그리고 이 지상 경계점에 뭘 설치합니까? 경계점 표지를 설치할 겁니다. 이렇게. 맞습니까?
그래서 관측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거 관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경상북도 문경 지역이에요. 없죠. 너무 머니까. 저 혼자 떠드는 건가요? 네. 너무 머니까 관측이 안 될 겁니다. 중간에 산도 있고 빌딩도 있고 이거 볼 수도 없죠. 그래서 이 기준점 갖고는 토지를 측량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이 기준점 말고 또 다른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여러 개 설치해 놓습니다. 나라에서.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측량 기구를 설치할 테고 여기 측량 기사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측량할 수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을 거예요. 이 기준점의 이름이 뭐냐면 지적삼각점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적삼각점은 2에서 5km마다 설치해 놓습니다. 이 지적삼각점이라는 기준점은 토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삼각 측량의 기준점이란 뜻입니다. 토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삼각 측량의 기준점. 뭐라고 부른다고요? 지적삼각점. 그런데 이 지적삼각점은 2에서 5km마다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 거리가 2km 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관측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2km인데 뭐 소모주나 600만 불 사나이도 아닌데 안 보여요. 2km 정도 떨어지면. 아, 여러분들은 보이셔요? 2km인데 안 보입니다. 따라서 이 기준점 말고 또 다른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너무 거리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또 다른 기준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좀 더 많이, 더 많이, 촘촘하게. 이 기준점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적삼각 보조점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적삼각 보조점은 토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삼각 측량의 보조가 되는 기준점이란 뜻이에요. 지적삼각 보조점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1에서 3km마다 하나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1에서 3km마다. 그러면 이거 여기 설치가 되고 측량 들어가야 되는데 거리가 1에서 3km마다 설치되어 있으니까 거리가 1km 정도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럼 이거 보여요? 안 보여요? 소머즈도 안 보이겠습니다. 제가 소머즈가 누군지 아셔요? 네. 모르죠. 모르는 분들 계실 거예요. 소머즈. 네. 그래서 안 보일 겁니다. 그러면 이 기준점 말고 좀 더 다른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점이 이 지적삼각 보조점보다 더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점점점. 더 많이. 그래서 이 기준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적도의 뿌리가 되는 기준점이라고 해서 지적도근점이라는 겁니다. 근자는 뿌리 근자를 써요. 지적도의 뿌리가 되는 기준점, 지적도근점이라는 기준점입니다. 이 지적도근점은 50에서 300m마다 하나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망원 렌즈 기능이 다 측량 기구에 있어서 이 정도면 보여요. 보이는 것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측량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이것도 안 보일 수 있겠죠? 맞습니까? 안 보일 때는 토지 주변에 기준점을 설치를 먼저 한 다음에 측량 들어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 기준점 갖고도 측량할 수 없다면 토지 주변에 이러한 기준점을 먼저 설치를 한 다음에 이 토지 측량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래서 기준점은 이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이를 지적 기준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적 기준점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이걸 지적 기준점이라고 불러요. 이 기준점에 측량 기구를 설치한 다음에 측량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이 측량 방법은 삼각 측량의 방법을 사용하게 돼요. 되셨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기준점을 설치할 때도 정확한 위치에 설치를 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정확한 위치에 설치해야 되니까 이것도 설치할 때 측량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준점을 설치할 때도 측량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런 기준점을 설치할 때 하는 측량이 뭐냐면 지적 삼각점을 설치할 때 하는 측량을
지적 삼각점 측량 또는 지적 삼각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설치할 때 하는 측량을 지적 삼각 보조점 측량 또는 지적 삼각 보조 측량이라고 불러요. 이 기준점을 설치할 때 하는 측량을 지적 도근점 측량 또는 지적 도근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 개의 측량 방법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적 측량의 가장 기초가 되는 측량이라고 해서 기초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지적 측량의 가장 기초가 되는 측량이라고 해서 기초 측량이라고 부르고요. 이 토지의 면적 경계 좌표값을 수집하는 측량을 뭐라고 부르냐면 토지에 관한 세부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측량이라고 해서 세부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면적 경계 좌표값을 수집하는 측량이 뭐라고요? 세부 측량. 이 두 개의 측량을 합쳐서 지적 측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적 측량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책을 좀 보겠습니다. 108쪽에 보시면 서설 나와 있고요. 거기에 어디를 보시냐면 넷째 줄 보시면 등록이라는 단어 보이십니까? 등록. 그 밑에 줄 보시면 복원이라는 단어 보이십니까? 복원. 그래서 면적 경계 좌표값을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도 지적 측량을 하는 것이고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 경계 좌표값을 지표상에 복원할 때도 지적 측량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격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시고요. 지적 측량의 실시 대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초 측량, 기초 측량이 뭡니까? 지적 기준점을 설치할 때 하는 측량이 뭐라고요? 기초 측량. 그 다음에 지적 측량 수행자가 한 측량 성과에 대해서 국가기관이 검사를 한다고 했죠. 그게 뭐라고요? 검사 측량. 그렇죠.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이게 바로 세부 측량들이에요. 이건 나중에 저절로 아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4번, 5번에서 5번을 보시죠. 5번 별표 하나 치십니다. 대단히 중요한 측량인데요. 지적 현황 측량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요 자체로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직은 좀 어려우시니까. 그 다음에 측량의 기초. 이거는 제가 그냥 이거는 그냥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11쪽을 보시면 지적 측량의 구분 나와 있죠. 기초 측량과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세부 측량이 있습니까? 지적 측량은 크게 둘로 나눠진다고 했죠.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 그렇죠. 그 다음에 지적 측량의 방법, 평판 측량, 전자 평판 측량, 경위 측량, 전파기, 강파기 측량, 사진 측량, 위성 측량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측량은 요 측량 방법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정밀한 측량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측량 기구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적 측량의 절차. 이건 대단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지적 측량에서 대부분 이 절차에서 출제합니다. 주로 여기서 출제가 이루어져요. 별표 1050입니다. 별표만 1050이에요.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실 겁니다. 좀 더 보시죠. 120쪽 보십니다. 120쪽을 보시면 지적 측량 수행자가 나와 있습니까? 있죠. 지적 측량 수행자는 둘이 존재하죠. 누굽니까?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 측량 업자 둘이 존재합니다. 이 정도만 보시죠. 넘기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보신 거예요. 뒤에 부분은 아직은 좀 어려우셔요. 처음 듣는 거라서. 그래서 이거는 1월 달부터 상세하게 진행을 할 겁니다. 지금은 11월, 12월 기초과정이니까 개념 위주로 진행을 한 겁니다. 물론 조금 어려운 것도 했어요. 그래서 요 정도 보시고 다음 시간에 무엇을 보실 거냐면 134쪽을 보십니다. 134쪽을 보시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부동산 등기가 나와 있죠. 네, 대망의 부동산 등기. 모든 법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다라고 평가받는 법이에요. 부동산 등기법. 요걸 보실 거예요. 올해 출제된 경향을 보시면 두 가지 정도 눈에 띄는데요. 첫 번째, 작년까지는 아예 손도 못 대는 문제가 한 3문제 정도가 있었어요.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그래서 지금은 다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풀 수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됐고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민법과의 구분이 약해졌습니다. 민법과의 구분이. 그래서 요 민법에 해당되는 문제들이 몇 개 보여요. 그래서 민법 공부도 많이 열심히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민법의 내용이 사실은 법무사 시험과 중개사 시험을 빼고 다른 모든 국가고시의 민법에는 등기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등기도 넓게 보면 민법 안에 들어가요. 근데 이 등기법과 민법의 이 구분이 좀 약해졌다는 겁니다. 그런 특징이 보여져요. 그리고 보통 선생님들이 평가할 때 올해 시험이 대단히 어렵게 출제가 됐다라고 평가하십니다. 다른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등기법이 그래서 좀 높다고 평가하시고, 또한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신 분들이 한 6개, 7개 정도 나오시는 것 같아요. 올해 시험을 기준으로 한다면. 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설명드릴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용어들이 전부 다 민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민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라서 좀 아직 민법을 공부를 거의 안 하셨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어 위주로 일단은 11월, 12월 달에는 설명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이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실 겁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힘드셨죠? 네, 원래 공부라는 건 쉽지 않아요. 돌을 닦는 기분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등기법 진행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